명분이 없는 존재, 무책임한 폭력, 용서받지 못할 역사를 만들겠다, 과도한 자신감.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란의 내부 맥락을 전혀 모르는. 이란으로서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보같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덫을 계속 만드는 트럼프 분탕질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보려고 미국에도 연구했나. 모스타바가 굉장히 재산을 많이 빼돌려놓고 생애 의지도 되게 강한 사람이다. 트럼프가 참선을 하지 않는 이상 증시, 달러, 채권이 움직이면 움직였다. 한국 외교의 지옥문이 열렸다. 트럼프 2기 집권할 때는 자본의 힘으로 이 사람은 전쟁은 안 할 거야. 아, 저 사람은 순교자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가고 있구나. 네. 그 모스타바가 아버지 어머니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있었고 딸도 네. 있었다. 누이도 죽었고 매형도 죽었고 조카들도 죽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안녕하십니까. 정준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그리고 체제를 문제 삼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공격을 시도하고 군사기지 등과 주변국들에 대한 또 보복성 공격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더해서 이제 이란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이런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전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지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의 성격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고요. 이 전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또 행보들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준의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ou know, you never like to say too early you won. We won.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it was over.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미국 패권 그리고 국제질서에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요. 중앙대 국제정치학과의 이혜정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통은 이제 이런 분야를 하게 되면 아름아름이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각자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또 지식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셨어요? 인남식 교수님. 학계에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 대선배이신 우리 이혜정 교수님과 만나서 열띤 토론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 이제 중동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어가지고 많이 설명을 또 주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시한 이제 국제 질서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혜정 교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가 이제 초두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서요. 그리고 합법성 여부도 솔직히 중요한데, 이제는 왜 국제법이 그냥 내팽겨 젖힌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뭐 둘이 문제가 있었으니 그냥 전쟁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격 규정부터 한번 두 분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의 명분, 개전 원인을 중심으로 가장 점잖은 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선택의 전쟁이다. 선택의 전쟁. 그 선택의 전쟁은 이제 리차드 하스라는 사람이 그 이라크 침공 때 했던 책 제목인데 분석에 선택의 전쟁의 대가 되는 건 War of Necessity, 필수적인 전쟁이라는 게 필수적인 전쟁은 이제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잖은 표현인데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개전 명분이 없는 전쟁. 전쟁의 진행 양상하고 출구 전략이 없다는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는 무책임한 폭력이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 이라크 전쟁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그때는 개전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파웰이라는 국무장관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결국은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일종의 반성으로 나온 게 군사적인 개입을 할 때는 개전 명분이 명확해야 되고 그에 대한 국내 지지와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고 출구 전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엔 출구 전략이 없어요. 예. 명분도 왔다 갔다 하고 출구 전략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무책임한 폭력이란 건 폭력 이유를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폭력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란의 초등학생들 170명인가 죽은 거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헤그세스가 하는 얘기는 이란이 해군기지 근처에다 다 갖다 놓고 나쁜 놈들은 원래 그렇게 한다. 우리 책임 없다. 트럼프가 한 얘기는 더 끔찍한 거고 이란이 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체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다 작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클로드도 작동하고 엔스로픽도 작동하고 전쟁성에서의 목표가 치명적인 거예요. 리셀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크린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특성. 굉장히 효율적인 폭력이 진행되고 폭력 이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한 폭력이다라는 예. 게 중간 정도 입장이고 이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비판하면 용서받지 못할 파괴와 살육 아니면 뭐 처벌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파괴와 처벌 그 파괴를 위한 파괴거든요. 예. 혼란을 위한 혼란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버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굳이 고르라면 무책임한 폭력 정도를 이제 제 예.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여러 입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사실은 명분이 없는 나름 속셈이 있어서 벌인 전쟁. 요게 한 가지 버전. 근데 속셈이 분명하지 않죠. 근데 그 아무튼 속셈이 명분은 분명- 없다는 의미에서 그 선택의 전쟁이라는 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미국의 소위 점잖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 요게 같아요. 기본이고, 근데 무책임한 폭력이다. 이제 출구 전략도 없고, 그 폭력이 지나치게 날이선. 예, 그래서 상당히 가리지 않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방식이다. 이게 두 번째 버전이고, 이제 세 번째 버전은 사실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후과를 예. 전쟁의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반인륜적인 사륙과 파괴를 위한 파괴니까 예. 예. 그게 세게 윤리적으로 비판을 하면 예. 세 번째 버전도 가능하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교수님 본인의 이제 견해는 한 두 번째 버전 정도로 무책임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전쟁이다. 자, 그러면 임 교수님은? 네,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번 전쟁의 뭐 명분과 목적을 정의한다면 예. 그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그래서 체제 전환 또는 뭐 지역 패권의 예. 재정리 예. 이 정도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는 연루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루 전쟁.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고 또 이스라엘의 인지적 동맹 국가인 미국이 거기에 일정 정도 관여되는 형태의 전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한 동기가 이제 훨씬 저는 컸다라고 강하다고 보시는 봅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는 끌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자기도 얻을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임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한 7, 80% 되는데 저런 해석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보면 미국과 트럼프가 독자적인 행위 주체로서 갖고 있는 그 행위 주체성을 상당히 이제 무시하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게만 봐도 이란을 적대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적대는 이스라엘이고 걸프도 적대, 뭐 네. 아랍 페르시아 뭐 여러 가지로 수니시아 뭐 여러 가지로 적대. 그리고 미국도 적대. 그러면 이란을 하나의 공동의 적으로 놓고 이 세 개의 세력이 일정하게 전략적인 이익이 수렴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스라엘의 건국까지 가면 미국의 중동 지배에서 이스라엘이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에 의해서 미국 외교가 완전히 하이제킹 당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더 크게 보면 미국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100% 나탄야후에 의해서 조종당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반례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 공격하고 싶어하는 거를 트럼프가 주저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 전략적인 이해가
그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하고 트럼프 개인이 갖고 있는 요소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복합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이는데 예. 그럼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건 결국은 역사를 만들겠다는 과도한 자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명분이나 근거를 핑계를 제공해 준 게 이건 뭐 임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란이 가장 취약한 79년 이래에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여기까지 일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수동적으로 끌려갔다고만 볼 수는 당연히 이제 없을 당연히 거고.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이제 결합이 돼 있었을 텐데 그게 미국 전반의 전략적 이해인지 아니면 뭐 이른바 자유세계의 이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인지 여러 가지 썰도 물론 있으니까요. 더 보충적으로 말씀. 미국 공화당에 흐르는 대외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신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다 하는 신화가 있고 무조건 우리는 이란은 적대해야 된다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 부시 행정부 이래 이란은 악의 축이었고 여러 형태로 미국이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어떤 대통령도 이란의 정권을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1기 때, 2기 때를 거치면서 이란을 만약에 내가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핵 개발을 무력화시키고 지금 저 음험한 신정체제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를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자기의 업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이게 연루됐다고 하는 표현을 했던 거는 왜 지금이냐 에서는 오히려 네타냐후의 그 정치적 생존 동기가 훨씬 강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가장 이란은 47년 혁명 이래 1979년 이래 47년 동안 가장 취약합니다. 손발이었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그리고 아사드 정부 시리아가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외부 세력이 없어졌고 내부적으로 벌써 많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경제난이 너무 심각해져서 전통적인 체제 지지층이었던 빈민층과 또 바자르 상인들도 다 민심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 오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때리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공식이 작동해서 하메네이를 날려버리면 전반적으로 체제가 다 앗뜨거하고 이제 미국 편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하면 지난번에 그 1월에 시위를 벌였던 그 엄청난 군중들이 체제에 대한 그 비판과 저항에 나서면서 정권이 위험해질 거다. 그때 우리가 사실은 그걸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란의 내부 맥락을 전혀 모르는 보석이었던 거죠.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결과주의적인 해석이나 기능주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 베네수엘라, 이란을 치면서 중국을 약화시킨다든지 그런 해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적어도 기준이 문제잖아요. 기준이 작년 12월 초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 국가안보 전략을 기준으로 보면 임박한 위협도 없고 전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동 파트가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일단 트럼프의 업적이 있어요. 그 12일 전쟁으로 이란 뭐 핵을 완전히 어블리터레이트 뭐 날려버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2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리야드에 가서 사우디의 수도에 가서 5월인가 하는 연설인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동하고 맺는 관계는 중동이 AI 투자하는 상업적인 파트너가 된다. 그래서 딱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중동은 미국의 장기적인 계획 아니면 데일리 엑스큐션 그러니까 하루하루 베이스로 그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외교의 중심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순간까지 12월까지는 지금 2월 말에 때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체계적인 준비를 갖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동 전략에 군사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계획이 아니었던 건 적어도 이렇게 보인다. 국가안보 전략의 명문화된 내용과는 180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타냐후에게 포획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모사드가 그 가져온 정보를 과잉하게 이제 이렇게 포장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서 미국이 그거를 꼼꼼히 살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트럼프의 개인적인 동기가 그 정보에 대한 과잉 해석을 수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러니까 1월 달에 베네수엘라 시작하자마자 친 거고 1월 초에 그리고 미국 시간 뭐 저쪽 현지 시간 2월 28일인가 친 거니까 그 한 2달 사이에 베네수엘라 치고 이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양쪽 이스라엘하고 미국 간의 그 타깃 정하는 거하고 정보 교류는 뭐 몇만 건, 몇십만 건이다 자랑이 뭐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만든 건 맞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예, 아주 합리적으로 개전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를 어디까지 치르고 이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세 차례에 걸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협상이 있었을 때 그걸 중재했던 오만의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는 significant progress가 있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은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진전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사실은 압박을 받았던 사람은 전 네타냐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어떤 형태로라도 핵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이 정상화로 나가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재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9,200만 인구를 가진 이란이 중동에서 정상적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은 그 힘을 인정하지만 자기들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기들을 도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모사드가 수많은 휴민트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을 죽였고 뭐 그 자기들의 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다 사살했던 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저는 가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도 했을 거고 지금 이란이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란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발신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타냐후가 조금 그때 신경을 더 썼던 것은 3월 31일이면 이스라엘의 크네셋 의회가 그 예산 통과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지금 네타냐후는 전체 120석 중에서 61석을 못 갖고 있어요. 과소 연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 세력이 이 예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연정은 해체되고 정권을 잃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기소된 게 다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이전에 뭔가 굉장히 강한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하원 의장의 말에 저는 그게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다 해놓고 미국이 안 따라 들어와도 우린 가겠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가 따라 들어갔다 이래버렸거든요. 근데 일국의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엉터리로 할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게 전반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명백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몇 번으로 그냥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렇죠.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동기로 이제 작동을 했는데 그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만약에 베네수엘라 공식에 함몰됐다고 하면 하메네이와 또 그 주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다 이제 제거를 하면 여기는 지도부가 그 괴멸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만의 방어 독트린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민 전쟁입니다. 그건 뭐냐면 약간 그 마오의 인민 전쟁에서 차용한 건데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싸운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괴멸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일거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작동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거의 중간중간 세포들이 우리가 흔히 바시지 민병대라고 알려져 있는 일반 그냥 서민들처럼 보여요. 뭐 빵집 아저씨도 있고 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시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 혁명 수비대의 지휘 계통 라인이 괴멸됐을 때 지역 단위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자이크 디펜스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 사령관에게는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다 날아간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란은 시아파 공화국이거든요. 수니파 시아파 중에서 시아파의 서사는 그 순교자의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제거했을 때
원래 이 사람은 86세에 조금 있다가 자연적 유고 상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에 전 국민의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았던 독재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외세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날리니까 이거 완전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호메이니도 순교자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종의 그 DNA에 있는 그 반골과도 같은 정서를 건드려 버렸어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그 아들 모스타바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네. 대를 잇는 순교 서사가 완성이 되니까 이란 국민들 중에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저항하기가 저항할 어렵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인구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이 나라를 너무 쉽게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아까 보시면 이제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로 시작된 전쟁이다라는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면 이게 참 끝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지금 가버리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오늘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 사설하고 하나는 그 월터 미드라는 사람 이제 두 거를 막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 사설은 핵 문제 해결 없이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핵 능력을 아예 못 갖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네. 임 교수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2015년에 했던 게 3점 몇 프로 농축이란 3.67.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4%가 안 되는 그.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아래로 하겠다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를 했던 오만 외교부 장관이 그 상당한 그 뭐라 그러나 성과가 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 굉장히 높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미국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굉장히 보수의 끝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는 다 때려 부수고 나와라라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나오려면 당장 핵물질 보관돼 있는 곳에 특수부대도 보내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상군 파병까지 나오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락가락 발언이 하면. 그러면 그건 이제 사설 내용이고 월터 미드라는 사람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패배는 없을 것 같다. 예, 깨끗하게 이란 레짐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이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의 신문이니까 기본적으로 니네 미국 안의 민주당이나 전 세계 반미 세력 뭐 진보 세력이 바라는 것처럼 미국이 여기서 지상군 파견해서 이라크처럼 수랑에 빠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중간에서 레짐은 굉장히 약화되지만 그 붕괴되지는 않는 상태로 놔두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장 큰 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래서 기뢰를 뭐 그 설치하는 선박을 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고 그 정도 군사력까지는 이제 무력화를 시키고 근데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완전한 승리나 패배는 없고 이게 월터 미드 얘기인데 어찌됐든 혼돈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몇 개의 임계점이 있는 거죠. 정말 지상전을 감행할 거냐. 그러면 이건 지금도 이미 지옥문이 열린 건데 해결 방안이 더 없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역사적인 비교를 계속 해보고 싶은데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1차 걸프 전쟁 다 달라요. 1차 쿠웨이트 사담 후세인에서 들어갔을 때는 국내적인 지지가 거의 90% 가까워지고 굉장히 제한적인 목표를 했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침공할 때는 뭐 파웰이라는 사람 내세워서 파웰 독트린이라는 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라크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프간 어떻게 재건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쿠웨이트, 이락, 아프간하고 이란은 금방도 설명해 주셨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고 식량 자급이 상당히 되고 자원 자급이 되고 9,200만에 전 국민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2기에 들어서 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개인적으로 미국 외교를 하다가 이렇게 자괴감을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미국 외교 연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트럼프 분탕질만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분탕질의 수준을 2기에 들어와서 친 분탕질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분탕질은 상호 관세예요. 그죠? 관세와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이미
핵 능력을 없애겠다 얘기했고 그 이라크가 영외로 국경 외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걸 없애겠다 얘기해서 나온 상호관세는 중국에게 뭐 145% 했다가 떨어뜨리면 돼요. 네. 이것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충격을. 네. 이 충격은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은. 이게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 안에 일부 설명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이 애초에 생각대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체제라면,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출구 전략도 없이 들어간 미국의 전쟁이라면 결국은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나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예상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예상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건 아니지만 트럼프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전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 중간에 끊고 나오면 좋겠지만 그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전쟁 장기화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민중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정부를 장악하라. 그랬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나 또는 특히 이제 미국의 우방국인 걸프 국가들의 그 유전이 집중 공격당하면서 네. 경제적으로 직접 미국이 타격당한 건 아니지만 그 부수 효과가 미국에 당연히 지금 휘발유값, 디젤값 막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계속되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중간 선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은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간단해요. 우리가 이번에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모든 군사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마치 작년 6월처럼 핵시설은 더 파괴됐고 미사일 거의 다 무력화됐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봤듯이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대한 지원 루트도 다 끊었으니 우리가 이긴 거다.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란이 이제는 우리는 그럼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더 들어가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란이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아까 이제 말씀 속에는 이란이 지난 47년, 혁명 이후 47년간 가장 약한 체제 상태였었는데 이 전쟁이 오히려 이제 그거를 역전시켜 놓은 맞습니다. 것으로 이제 보시는 예, 거잖아요. 결집시켰습니다. 예. 민심 위반을.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럼 이 전쟁을 지속할 역량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건 그렇진 또 않습니다. 회의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전한 이 전쟁은 국제법적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단 불만이나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란은 천연가스는 세계 2위 부존량을 갖고 있고 석유는 4위의 부존량을 갖고 있고요. 네. 과학기술 인력, 소위 전문 인력은 아마 미국 다음이라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핵물리학이 발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난데 이란 국민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체제가 이란 신정주의를 유지하고 47년 동안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47년 제재를 받으면서 그렇죠. 아니 2015년에는 그 1달러당 3만 리알이었던 환율이 지금 160만 리알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나라라면 이해가 가는데 빈국이라면,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그거예요. 신정주의도 좋고 체제도 좋지만 저 하메네이 37년 통치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2년만 남았고 결국은 하마스에 돈 대주고 헤즈볼라에 무기 대주고 이러다가 우리가 굶고 있다. 그거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걸 싫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총구를 자기 백성에게 들이대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지금은 영어로 rally around flag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는 결집이 일어나지만 예. 네. 그러나 이게 장기전이 될수록 사실은 다시 이게 쭉 가라앉으면서 체제가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외세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도록 된 거라면 하면서 다시 이제 민심 위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란 체제 입장에서도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든 누구든 정확히 거기에서도 출구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서 뭐 지속할 수는 없고요. 네. 자기들도 방어 역량이 있고 그 미사일 요격 자산이 있잖아요. 공격 자산. 언젠간 손질될 거란 말입니다. 어차피 방공망은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라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접점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저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전쟁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은
자존심 싸움으로 좀 하나 더 걸고 있는 그런 네. 국면이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거나 이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각자의 자존심은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전쟁이 좀 어떻게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게 속으로는 생각일 텐데 트럼프는 약간 이제 좀 과시를 하잖아요. 뭐 그쪽에서 그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어.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른바 이제 블러핑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지 일단 의견은 어떠신가요? 무책임한 폭력인데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혼돈을 위한 파괴를 양쪽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참수를 해버리고 설명해 주셨지만 호메이니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던 순교자 타이틀을 달고 40일의 애도 기간을 정하면 40일 동안은 미국하고는 협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참수를 당하면 그 다음 지도부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령부가 무너졌을 때는 각각의 단위별로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같은 약속 대련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란 대통령이 잠깐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사과를 했다가 다시 공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도 걸프 지역 국가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서방 영국이 기지 제공 안 했다가 하면 이란도 엑시트 스트러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에 내가 죽으면 결사항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유은 통치의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혼돈 상태는 계속 가는 거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은 트럼프가 승리라고 선언하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끝장을 보자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을 하거나 패배를 하거나 그런데 트럼프가 바보같이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예. 자기 덫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그래서 유일한 길은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달래서 일정하게 타협을 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란 입장에서는 외통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40일 동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40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임계점이 어디냐, 뭐 미사일이 언제 떨어지냐, 대내외적인 그 지지가 언제 떨어지냐 하는데 출구가 안 보여요. 지나치게 단순한 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키는 이제 트럼프의 결심일 텐데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결정하면 지금이라도 예. 그렇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해서 훨씬 더 안전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란이 나쁜만 먹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더 가공할 만한 공격으로 응징하겠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1단계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면 됩니다. 예. 굉장히 멋있게 잘 써주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네타냐후의 생존 전략이 이게 변수라. 예. 이번에도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그저께 곧 끝낼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1년 가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올 10월 말에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정치에 너무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그런 구조라 미국 국민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일종의 피곤함, 피로도가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막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걸프 6개국, 그러니까 이제 GCC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란의 그 GCC 국가에 대한 공습이 거기에 미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자유권 차원의 공격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호텔이 불바다가 되고 유전시설이 타격을 받고 공항에 떨어지고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desalination plant라 그래서 그 담수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석유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지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야드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리야드의 담수 시설을 정확히 만약에 이란이 드론으로 타격하면 10%밖에는 물 공급을 못 받고 나머지는 대량 난민이 돼서 이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걸프 국가로서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우리가 너네 응징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으르렁거리지만 실제로 무력 공격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내심 불만은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게 뭐냐면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중동으로 갑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을 갑니다. 첫 순방을. 근데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런 데를 갔습니다.
요번에도 글로 갔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게 우리 뭐 한국한테도 3,500억 불 투자 받아놨다고 자랑하고 일본한테 5,500억 불 얘기하지만 걸프 3개국에 가서 2조 달러를 투자를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 걸프 3개국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 자기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지금 날아가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런 거 다 일단 뒤로 돌려놓고 누구보다도 먼저 상황을 종료시켜야 될 그런 동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부정적인 방향은 이제 네타냐후의 이해에 여전히 연루될 가능성. 한 가지 변수고. 네. 다른 한 가지 변수는 그러나 이제 그 걸프 주변국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경제랑 상충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 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또 다른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보충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나타냐후 사면해주라고 계속 발언을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사면권 건의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브라질 경우에도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 사면 안 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네타냐후한테 100% 끌려가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면 이란이라는 적대 세력을 공유하는 데 따른 전략적인 인식이 공유하는 부분이 적어도 개전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갈 수 없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트럼프로서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은 네타냐후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월 뭐 총선, 그런데 여기는 11월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중간선거가 어느 정도 변수냐 하는 게 계속 문제잖아요. 근데 그 앱스타인 파일을 덮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합리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앱스타인 파일을 해서 이거를 뭐 그 여론의 관심을 없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경제적인 그렇죠. 안 좋은 그러니까 24년 선거의 가장 큰 게 어포더빌리티 물가 문제, 경제 문제였는데 경제 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결국은 구조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게 나온 거고 미국 안에서 제도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것도 나온 거고 그렇죠. 아까 루비오나 그 헤그세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바뀐 부분이 전략서를 써도 항상 국가 단위로 미국의 한계와 위협과 성취를 썼어요. 그건 초당파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서, 국가안보 전략이든 뭐 그 국방 전략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 이전에 얼마나 미국을 팔아먹었냐. 굉장히 사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외교가 전체가 사유화돼 있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로서 빠져나와야 될 가장 큰 건 중간선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도 하나에 또 걸려 있어요. 트럼프가 3선을 하지 않는 이상 레거시 빌딩에 만약에 더 큰 걸 갖는다면 여론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당선돼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좀 그만해라 라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사람들 죽는 거 유가 잠시의 고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해서 이 계산을 잘 모르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어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구조들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태고. 2기에서 트럼프를 막았던 건 유일하게 경제가 증시와 채권과 달러가 동시에 움직였던 4월 2일에 그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그거 말고는 트럼프를 움직였던 게 없어요. 제도적으로 움직였던 건 방어관세를 무기화한 그 법안, 그 아이파라는 법안을 위법. 제가 보기엔 2개밖에 트럼프를 제어한 게 없는데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뭐 의회 다 날라갔고 결국은 유일하게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게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나라예요. 에너지 자급 대조.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빌딩이라는 건 이제 트럼프가 3선이 원래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나머지 임기 동안 내가 바라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유산을 마련하는 걸로 끝내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3선은 헌법상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암살을 2번 모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살려준 사람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자기 임기 안에 역사를 만들겠다는 의식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중간 선거에서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계산에 일정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트럼프가 역사를 만들겠다고 버티면 네. 지금 현재에서는 미국 사람들만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한 다음에 했던 얘기, 국제법도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이 나를 막을 수, 그 말이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어떤 계산을 할지,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건 그 증시, 달러, 채권이 움직이면 움직였다. 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침체가 올 것 같지도 않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래저래. 예. 굉장히 참 불안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안에서조차 이제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여지들이 명확히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뭐 큰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더해서 설명을 하면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레가시에만 몰두하느라고 지지율을 신경 안 쓰고 중간 선거를 벌일 것 같지는 않은 게 만약에 상원이 넘어가면 탄핵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아직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좀 관망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이란 사태가 만들어 놓은 후폭풍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가시화가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 엄청난 이제 예. 민심이 일어나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자본의 힘으로 이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것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돈은 명확하니까요. 자기의 생존 본능이. 예. 그런 네, 애초에 생각을 트럼프 2기 집권할 때는 자본의 힘으로 이 사람은 전쟁을 안 할 거야. 사실 이런 했는데, 예상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일단 그건 깨졌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끝낼 때는 혹시 그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막 부의 총량이 낮아지는 예. 것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게 역시 자본가의 세력이니까 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예. 다만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그 이스라엘이 그냥 이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싶어도 그냥 놔둘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존 이상의 가치가 없는 나라였고 그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DNA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제가 신경 썼던 거는 쿠르드를 이용해서 예. 이란의 이제 지상 전력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미군이 안 들어가고 쿠르드족 이제 민병대를 집어넣는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국이 이걸 처음에는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막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와의 적성 국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그 나라가 정상화가 돼서 민주화가 되고 우리랑 친해지자 외교를 잘 갖자 이게 아니라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내전 비슷하게 그렇죠. 가는 내전적 상태를 기대하죠. 그걸 기대합니다. 그게 예. 시리아고 그게 레바논이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그 알샤라라고 하는 과거 알카에다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개과천선했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리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백악관까지 가서 이제 트럼프의 막 축하를 받고 와서 통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들어가서 드루즈랑 연대하면서 다시 막 거기를 이제 휘젓고 있거든요. 예. 쿠르드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래 쿠르드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그 군사훈련과 교범까지도 교류하는 사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무슨 테헤란으로 진공에 들어가서 정권을 교체하라가 아니라 서부 그 자그로스 산맥 그 연안에서 쿠르드만의 자치 독립을 계속해라. 그러면 이란 페르시안들이 너네를 계속 탄압하면서 이게 준 내전 상태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는 계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체제에 저항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르드여 일어나라, 발루치여 일어나라, 아제리여 일어나라. 소수민족을 지금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인구 9,200만인데 내전으로 들어갔다. 이란은 전체 9,200만 중에 한 50%만 페르시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소수민족.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인류사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어쩌면 네타냐후가 그런 그림까지도 그리는 것 아닐까라고 네.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예. 조금 더 저희가 우려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지옥문 열린 거 안에는 이런 구상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레바논에 뭐 당장 피난민이 몇백만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지옥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미 그 집단 학살이 있었고 가자에서 이미 중동 전체에서 그러니까 레바논 헤즈볼라를 치기 위해서 계속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당장 자기 집을 떠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예.
이미 지옥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이 가장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가 적어요. 5, 6명 죽었어요. 네. 미군 한 명과 대체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이 같은 목숨값인지를 생각하면 반인륜적인 파괴와 혼란 행위예요. 네. 그럼 요거 하나 더 짚어보죠. 네. 크루드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새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여러 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이미 제거됐다라는 설까지도 네, 있고, 뭐 부상설, 예, 뭐 제거설, 병약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예. 일단은 뭐 확실한 정보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전시에는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할 그러니까요. 예, 네. 도리가 없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구나 정도만 이제 동시에 놓고 보는 거고요. 다만 만약에 뭐 부상을 입었건 아니면 뭐 이미 사망했건 간에 그거를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예. 일단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저는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를 혁명수비대나 이제 관부가 발표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서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 능력이나 모사드의 휴민트 능력, AI 능력을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아무리 도망 다녀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원래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사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대의에는 전혀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비샤를 날려버리고 공화정을 세운 거고 그러면은 아들은 세습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거는 정면 배치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순교자의 재단에 스스로 올라가고 있구나. 네. 죽을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스타바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아내도 있었고 딸도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이도 죽었고 매형도 죽었고 조카들도 죽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서사가 나는 이 땅에서 뭐 잃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졌다는 전제로 내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죽는 게 천국 가서 내 가족 만나고 내 자식 만나고 아내 만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예. 만약에 이란이 저 사람의 저 이데올로그의 종교적 그 모티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안 끝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 무척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쟤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나설 법한데 그게 현명하냐 가지고 전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를 이은 순교자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모스타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56, 7년 삶에 굉장히 재산을 많이 이제 빼돌려 놓고 뭐 이런 예. 스캔들 같은 게 다 있다는 거고 그거는 예. 입증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이런 게 보면 굉장히 탐욕적인 행보들이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생애 의지도 되게 강한 사람이다. 생애 의지라고 하는 건 곧 예. 권력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존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최고 실권자인데 생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같으면 백악관에다가 딜하자. 예. 그리고 내가 딜하는 건 무슨 로한이나 자리프 같은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 난 혁명수비대를 꽉 잡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오늘의 이 모든 수치와 이 피를 내가 다 안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란 9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서 훗날을 도모하겠다. 국민들이 나를 따라와주고 제재 해저하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 테니. 그럼 저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영구 집권도 가능한 예. 그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자일 확률이 훨씬 높아서 위험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역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강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혹시 이 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다는 거죠. 파서블하다는 거고 그게 얼마나 이제 그 확률적으로 약간 wishful thinking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데 이 모든 세력들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수사를 통제하지 못해요. 목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게 누군가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목표나 수사를 통제하면 좋은데 그래야 뭔가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타협을 어떻게 가능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두로 죽은 다음에 결국 이제 부통령이 다 내통했던 거고 뭐 델시 로드리게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델시 로드리게스가 없으면 그 아들이 그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맞아요. 예,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도 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말을 예, 하고 그런데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참수돼도 사령부가 없어도 각각의 따로따로 해서 프락시들은 다 공격을 해라 이렇게 된 거면 그러니까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대요. 그 통치 세력을 없앤 것, 바스당을 없애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를 없앤 것.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북한에 들어가도 만약에 해방전쟁을 하더라도 북한 인민군하고 타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체제를 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국가를 그대로 그러니까 도자기 갖고 많이 비교했었잖아요. 네. 파월 독트리라는 게 도자기 함부로 깨지 마라. 네. 근데 2, 3년 전부터 미국의 그 띵크탱크에서는 어차피 하메네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메네이 후계 구도 이후에 미국과 이란 관계를 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안 중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게 어차피 성직자들은 다 이데올로그들이고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지만 혁명 수비대는 이익을 추수하는 사람들이다. 살려줘야 돼. 당연히 자기도 재산이 그래야 엄청나요. 타협이 가능한 네, 거죠. 그러므로 그 이익권을 보장해주고 미국과의 독점적 거래 관계만 해주면 그러면 이 혁명 수비대 내에 미국과 거래가 가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얘기했고요. 사실은 휴민트들이 저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건 분명히 혁명 수비대나 성직자 내에서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공격 보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딱 스트라이크를 했다. 근데 우리랑 대화가 통하는 애들도 같이 죽어버렸다 이래버렸어요. 뭐 열 몇 명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었고 그림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싹 일단은 사라져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걸 관리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란 내의 권부 누군가를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사담 후세인을 다 날려버리고 그걸 디바티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렇죠. 적폐를 다 없앴다가 네. 국가 기능이 완전히 그렇죠. 사그라들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IS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버리면서 양분이 된 거죠.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에 누군가 기관 세력과 손잡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모스타바가 되면은 빨리 끝나고 제일 좋고 가장 확실한데 자식을 잃은 그 너무 많이 갔어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아버지 죽고 정서적으로, 누나 죽고 와이프 죽고 딸 죽고 네. 다 죽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를 전공하고 연구한 분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아까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도 있고 이게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뭔가 합리성도 있고 그래야 이제 뭔가 연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점점 이제 현재 미국의 외교, 특히 트럼프식의 외교라고 하는 거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되게 뭐라고 지금 이걸 진단하고 예측하고 또는 요구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당혹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왜 이렇게까지 이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언론에서 나온 진단, 분석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예. 트럼프는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해법이 틀렸다. 예.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서 뭐 영구한 전쟁,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미국 안의 제조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백인 남성들이 우리나라도 젠더 문제가 심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박탈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건 맞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익이 들어와서 많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표현은 오버커렉션이 이게 교정하다가 너무 많이 갔다. 또 하나 이제 그리스 비극까지 계속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투키디데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투키디데스. 강자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약자는 뭐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가장 큰 플롯은 강자가 그 오만으로 망하는 비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게 트럼프가 계속된 성공에 의해서 이 임계점을 넘어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계점을 일정하게 트럼프가 굉장히 동물적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데 그 감각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지 못하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몰아붙여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럼 베네수엘라에 있던 그 제너럴 포드라는 항공모함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린 거고 원래 거기서 임무를 끝냈어야 되는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준비를 다 했다 이런 건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럼 지금은 트럼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의회가 다 날아가서 전쟁 선포는 의회가 하게 돼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를 하려면 트럼프 눈밖에 나면 아무도 정치를 못 해요. 결국은 트럼프에게 충격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 상태에서 유가가 회복되는데 뭐 서너 달 걸린 거라니까 지금 뭐 가령 40일 뭐 더 가면
그 충격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것밖에 기대 못하는 거는 미국 내의 민주적인 견제가 완전히 날아갔다는 거고, 또 하나 이라크 전쟁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독일, 프랑스가 다 반대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무력해요. 국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미국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 이라크 전쟁의 또 하나의 비유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군사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그냥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이란 핵 문제를 없애는 방법? 이란을 없애는 거예요. 이란의 체제를 없애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결국은 자기의 실수를 자기가 깨닫는 정도까지 현실 인식이 가지 않는 한 후퇴하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런데 그 순간이 한 달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전쟁을 미국이. 그럼 약간만 더 이제 질문 드릴게. 얼마 전에 원래 전쟁 선포도 의회의 권한인데 그게 사실 무시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 전쟁을 유지하면서 확대하거나 이럴 때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려고 의회가 추진하다가 그게 날라왔죠.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거든요. 바이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도 네탄야후의 이 정도까지 1mm의 오차도 없이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가자에서의 집단 학살, 그다음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쓰였을 때 클린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네. 이 절차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무부의 고위관리 담당자가 일종의 양심선언하고 뉴욕타임스에다가 칼럼 쓰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 하나도 못 막았어요. 그럼 민주당 안에 있는 척 슈머, 이게 유대인의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안에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영구한 전쟁에 빨려 들어가란 거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79년 이후에 이란 체제를 끝장내면 영구한 전쟁에서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바닥으로 가도 우리 국힘안에 윤호겐 세력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 안에 지도부가 이란을 적대하는 친이스라엘 지도부가 바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비단 공화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화당만의 문제 아니죠. 바이든 때는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문제하고 연관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이게 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정확한 사실인지 알기도 어렵고 당사자들의 주장들이 이제 난무하고 또 강하게 편을 갈라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연 이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대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뭐 미사일 개수 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예. 중전이 언제쯤 될지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정하고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을 좀 추상적이나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또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의미가 없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국제법이 당신들은 그 국경의 훼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종의 반칙을 저질렀어. 네. 그러므로 제재를 받아야 하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죠. 무의미해졌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유가가 뛰니까 제재했던 러시아 원유를 인도로 지금 공급하게 해주면서 야 큰일 났다 싶으니까 대량 기아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는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은 사실은 저는 지난 한 70년, 80년 동안 결국 이 질서 위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가 그걸 많이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 하나. 그게 이제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동 외교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방산 수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중동에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잘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거기 아크 부대도 나가 있고 그렇죠. 레바논에 동명 부대 나가 있고 청해 부대가 지금 딱 그 바다에 있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유엔 그걸로 이제 수단 한미부에 나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쨌든 거기서 평화에 관한 걸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 유가 오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지금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데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전장의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평화의 담론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 딜레마는 이겁니다. 말씀드렸던 걸 좀 반복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갈등 싸움을 편들기도 애매하고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외교관에서 중동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예. 제가 이런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염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부 세력이 무력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아무리 정의의 수사학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관적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는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함께 번영해 왔던 국제 질서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전제하는 게 그렇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어려운데 평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수사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생존에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네. 건데 이 담론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답답함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화두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가장 직접적인 거는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높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에너지 완전히 자업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취약한 상태고 또 한국이 취약한 건 덩주에 있는 사드 포대를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양쪽으로 걸리는 거죠. 하나는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하고 중국군 전투기들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분명히 북한 위협 때문에 갖다 놨다고 하는 성주의 사드를 그거를 이란으로 빼가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뭐냐? 네. 뭐 사실 지옥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작년 초에 제가 뭐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무슨 이렇게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한 건데 한국 외교의 기본 전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보수 진보가 대북 정책을 했던 게 다 무너졌고요. 거기에 흡수 통일도 무너졌고 뭐 그다음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게 무너졌어요. 중국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중국 옛날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중국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는데 국민들의 정서는 중국에 대한 혐중이 굉장히 큰. 예. 중국도 옛날의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부나 제도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계속 묶여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동맹을 수탈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매뉴얼들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관성대로 갈 거냐? 관성을 깨야죠. 네, 관성을 깨고 국제질서가 무너졌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관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주장해야죠. 네, 미국만 보고 이스라엘만 보고 얘기를 못해요. 적어도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을 내세워야 되고 이게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예. 국제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패배주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변화해야 되고 뭐든지 동맹이든 경제든 자강해야 되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같이 가야 되고 몇 가지 큰 원칙은 있잖아요. 이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인간의 목숨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초등학생이 폭파됐는데 이란이 했다고 하는 저런 건 용납할 수 없죠. 외교적으로는 다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것. 예.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아요. 그 미국에 대한 의존증 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강요된 선택이거든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한참 국제질서에 유행했던 담론이 신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냉전 구도는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한편에 참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강요되는 것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벌써 깨지는 게 되게 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른바 각자도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구도조차 아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또 노무현 재단이기도 하니까요.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참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먼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이제 주식이나 이런 식으로 관여는 돼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거나 이렇게 그 뭐 뉴스 보도 같은 것들을 접하거나 또는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어떤 태도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더 좋은 일일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좀 또 있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교수님 먼저. 예, 뭐 저는 아주 뭐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당장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 미국이 저렇게 분탕질을 치면 한국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뭐 통상국가고 주식해야 되고 그러면 평화에 대한 염원이 있는 거고 그럼 그 평화에 대한 염원을 요구를 해야죠. 이제 권력자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그 권력의 속성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지배를 당한다 그거 이상을 요구해요. 제 생각에는.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예. 그럼 가장 최후의 보루는 비판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호흡이 길기는 하지만 인과응보고 사필 규정이에요. 저 권력이 오래 못 갑니다. 예. 10년 후, 100년 후에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란 건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건 그런 거거든요. 당장에 이걸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돌파가 가능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재단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추모하고 기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는 그 대의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네. 어려울수록 대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이라는 동네가 좀 흉악해서 대부분이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정권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양가 감정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명확한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뭐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했던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 역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국민이 주권과 권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이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지금 국제법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관계 신냉전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 보면 제가 뭐 미국을 지지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비슷한 고민에 있었을 거예요. 이라크 파병을 하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뭐냐 할 때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했던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도 한미 동맹도 과거에 혈맹의 어떤 그런 서사를 가지고 무조건 우리를 지원한다가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어떤 이익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전략가가 필요한 거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접경하고 있는 저 거대한 국가에 이 접경 국가가 저렇게 거대할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중간 규모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장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그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되고 오히려 또 역외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어쩌면 한국이 점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몸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어요. 그 우리가 내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보편적 가치에 얼만큼 수렴하느냐. 그게 저는 노 대통령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말씀 함께 나눈 것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도 꽤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전쟁에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나 담론들을 보면 되게 그 게임을 보는 듯한 태도로 남의 나라 일들을 구경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구경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국제 질서의 한 단면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이 상황을 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쟁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용적인 어떤 태도, 이 세 가지를 아주 어렵게 결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펼쳐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전개 방향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좋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